안녕하세요.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정보가기 14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보일시와 관련된 글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일시는 부수자죠. 다리가 있는 제단이나 제단의 모양 또는 제사상의 모양이다.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모양이 조금 변해서 이러한 모양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신이 나타난다. 그래서 보일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흙을 뜻하는 흙토를 보겠습니다. 흙에게 제사를 지낸다. 또는 제사를 지내는 대상으로서의 토지신이다. 그래서 토지신을 뜻합니다. 사가. 이것이 나중에 또 모인다라는 뜻의 모일사로도 이렇게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다, 사회다 할 때 이 글자를 쓰겠습니다. 자, 옛날 왕조시대는 한 나라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종묘와 사직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종묘는 역대 임금들의 위패를 모시는 곳이고, 사직이라는 것은 토지의 신과 또 곡식의 신을 주관하는 제사를 지내는 곳을 사직단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경복궁의 동쪽에는 종묘가 있고 서쪽에는 사직단이 있습니다. 그때 서는 것이 이 토지신사가 되겠습니다. 자, 제사를 지내는데 뱀사자를 붙여보겠습니다. 뱀은 생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뱀사를 붙이면 아까는 흑토를 해서 토지신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자연신, 자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제사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뱀을 넣습니다만 왜 이것이 들어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생물이고 그것이 자연 생물을 나타내므로 자연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이 제사사라고 한다. 제사, 고사 할 때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제사를 지낼 때는 여러 가지 제물을 놓습니다. 상위에 고기도 넣고 과일도 넣고 예를 들어서 떡도 넣고 우리 기준으로 보면 자,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데 쓰는 과일이 열리는 나무라고 해서 나무목을 또 붙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능금나무를 가리킵니다. 능금, 사과를 얘기하겠죠. 능금나무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모양이 조금 변했습니다. 위에 나무목이 큰 대로 바뀌고 아래는 보일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능금내가 어찌내 또는 어찌나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별로 잘 쓰는 글자는 아닙니다. 자,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는 보통 사당에서 지내죠. 사당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뜻하는 집면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사는 아무 곳에나 지내지 않고 종갓집에서 지내죠. 그래서 높다는 뜻의 마루종, 종가입니다. 근본이 되는 그러한 종갓집을 마루종이라고 합니다. 종교다, 종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마루종은 근본이 된다는 뜻으로 근본이 되는 산, 높은 산을 가리켜 우리가 높은 숭이라고 합니다. 숭배한다, 숭상한다. 자, 우리 주위에 어떤 특정하고 신성한 곳을 정해서, 신성한 숲을 정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있는 숲풀림입니다. 숲속에서 신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하는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하다는 뜻의 금할 금입니다. 금지한다 또는 금기 이런 말을 만드는 낱말이 글자가 되겠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제물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과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고기가 될 수도 있고 떡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사상 위에 제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상 위에 고기를 놓습니다. 자, 육다로린 고기를 뜻합니다. 육다로를 좀 눕혔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를 손으로 잡고 상 위에 올립니다. 손을 뜻하는 또우를 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또우를 이렇게 조금 모양을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제사제입니다. 제사상 위에 손으로 고기를 놓는 모양입니다. 제사다, 제물이다. 자, 제사를 지내는데 사당에서 지낸다고 했습니다. 자, 사당에서 이렇게 집을 뜻하는 집면을 넣었습니다. 사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여러 가지 제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빠진 것은 없는지, 제자리에 있는지. 그래서 살핀다는 뜻의 살필 차례입니다. 잘 살피는 것입니다. 관찰한다 또는 경찰이다 할 때도 살펴보고 위험한 것이 없느냐 이런 것을 살피는 것이 경찰이 되겠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또 밖에서 제사를 지낼 수도 있겠죠. 어떤 특정한 어떤 사유가 있는 곳에서는 밖에서 지낼 때 신이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언덕에서 언덕을 나타내는 좌부방입니다. 언덕에서 제사를 지내면 신이 나타나서 나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과 만나는 사이다. 만나는 곳 그러한 사이를 사이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국제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를 얘기합니다. 교제한다는 것도 서로 이렇게 사귀는 사이를 얘기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좌우방을 단순한 언덕이 아니라 이렇게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어떤 계단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내려오는 계단에서 신이 제사를 지내는 곳에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래서 신과 내가 만나는 사이가 된다.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또 다시 제사와 관련된 글자가 나왔는데요. 임금제라는 글자입니다. 황제다, 또는 제왕이다 할 때서는 임금제입니다. 임금과 제와 무슨 관계, 제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겠지만, 보통 집의 제사는 집에서 이제 후손들이 지내게 됩니다만, 하늘에 지내는 큰 제사는 아무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 지내는 제사상은 또 보통 집에서 지내는 제사상보다는 아주 크겠죠. 그래서 이 옛 글자를 보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이렇게 다리를 묶었는데 튼튼히 묶은 큰 제단이다. 큰 제단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해서 그것이 임금제다. 여기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 글자와 이렇게 네모, 뭔가 묶었다라는 뜻으로 이 두 개를 합쳐서 나온 글자가 이렇게 밑동적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밑동은 우리가 그루터기란 것이죠. 여기 빨간 글자로 적었는데, 이것은 1800개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주 쓰지 않는 글자입니다. 이 밑둥을 묶은 모양이다. 큰 재단의 밑둥을 묶은 모양이다. 해서 밑동적입니다. 자, 어디 묶게 되면 그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동은 어떤 중심으로 모인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 어떤 물이 있는데 중심으로 모인 물은 하나의 물방울이 되겠습니다. 물이 있으면 쫙 퍼지지 않고 퍼지면서도 따로 떨어지면 하나의 조그만 방울을 형성하죠. 그것이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을 뜻하는 삼수를 하면 물방울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쓰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여적이다 할 때 여기는 여는 남았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벼 위에 먹을 갈고 붓으로 글자를 씁니다. 다 적고 나면 또 조금 남아있는 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여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동적은 사실은 이런 좀 중요한 글자를 만듭니다. 자, 밑동적 자체가 중심으로 모인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중심으로 모였는데 손을 붙여봤습니다. 손을 뜻하는 제방을 붙여서 이렇게 밑동적을 했다. 그러면 펴진 손이 중심으로 모입니다.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죠. 뭘 따기 위해서, 이렇게 따내기 위해서. 자, 나무에 열린 열매를 딴다 할 때 손을 이렇게 모아야 따겠죠. 그래서 딸적이 되겠습니다. 지적한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지적 또는 적발 이런 것도 딸적이라는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밑동적이라는 것은 아까 임금제를 어떻게 묶었다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임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제대로 된 자격이 있는 정통성이 있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자를 붙였다 하는 것은 정통성이 있는 여자를 얘기합니다. 정실 부인을 얘기합니다. 그 정실 부인에게서 난 사람을 아들을 적자라고 합니다. 적자. 정실 부인이 아닌 곳에서 난 사람은 서자라고 하죠. 그래서 정실이라는 것은 정실은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자격이 있는 사람을 누가 와서 이렇게 치려고 합니다. 칠복자. 칠복자를 붙이면 자격이 있는 사람을 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대적할 적입니다. 적군이다. 대적하다. 자, 밑동적에 또 간다는 뜻에 착받침을 붙여보겠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지내러 가기에 적합하다. 제사를 지내러 가기에 적합한 존재다. 그리고 그것이 맞이한다는 뜻에 맞을 적이 되겠습니다. 적당하다는 뜻이 되고 맞이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자 중심이 된다, 근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두고 또 우리가 좀 상상력과 이런 것을 창의력을 합쳐서 또 나름대로 이 글자의 자원이 어떨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당하다, 적정하다 할 때서는 이 맞을 적이 되겠습니다. 자, 전복은 부수자에 나오는 글자입니다. 옛날 은나라 시대에는 주로 점을 거북을 가진 거북점을 쳤습니다. 그래서 거북의 배딱지에 구멍을 내고 불을 대면 이렇게 선이 갈라지겠죠. 아래 위로 가로 세로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갈라지는 모양이 이 글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점을 쳤을 때 나타나는 모양이므로 점이라고 합니다. 갈라지면서 소리를 냅니다. 복복복 내서 점복이라고 합니다. 점을 치고 돈을 주는 것을 복채라고 하죠. 자, 여기에 나무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 나무 껍질이 매끌매끌한 나무가 있고 또 투박하게 이렇게 갈라진 그런 껍질이 갈라진 나무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라진, 껍질이 갈라진 나무다. 그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은 순박합니다. 그래서 소박할 소, 소박할 박, 순박할 박이라고 합니다. 소박하다 할 때 씁니다. 이 박이라는 글자는 우리나라에서 성씨로도 많이 씁니다. 김이박 할 때 박인데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는 우리나라의 성입니다. 이 박씨는 역시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부터 시작이 됐죠. 옛날에는 고대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이 같이 겸업을 했죠. 겸무를 했죠. 그래서 재정일치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역시 왕 임금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전복이라는 글자가 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복 아래에 조개패를 적었습니다. 조개와 관련해서입니다. 여기에서는 원래 이 조개패는 솥을 뜻하는 솥정자, 우리가 솥정자를 이렇게 줄여서 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바꿨어. 이때 고들정자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솥에 고기를 삶습니다. 점을 치기 위해서 뭔가 고기를 삶아서 그것이 바르게 점괘가 나왔다 했을 때 이 고들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솥에 재물을 삶아서 점을 치는데 그 점괘가 바르다 해서 고들정, 정절, 정수 이런 말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전복은 가로 세로로 뭔가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갈라지는데 갈라지도록 달립니다. 갈라져서 달린다. 어디서 떠났어. 갈라져서 달린다. 이것이 그러면 가는 곳이 있겠죠. 어딘가 도착을 하겠죠. 다다를 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새로 오셨다, 새로 부임하셨다 할 때 새로 오신 선생님이다. 또 직장에서도 인사 이동이 있어서 본점에서 지점으로 갔다. 그때 도착한 것을 부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글자를 쓸 때는 달릴 줄부터 먼저 쓰겠죠. 그리고 나서 전복을 쓰겠습니다. 자, 점을 쳤습니다. 점을 치고 나면 말을 해주겠죠. 점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점이죠. 또 그래서 이것이 점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점을 치고 점괘가 어떻게 나와서 내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점의 결과는 내 것이 되죠. 그래서 내가 차지한다는 뜻에 차지할 점도 되겠습니다. 점령한다, 독점한다 할 때 다 차지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점을 친다는 뜻과 차지한다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집음입니다. 어떤 건물을 차지하고 물건을 늘여놓아 것을 가게라고 합니다. 가게점입니다. 점포, 점방 할 때 쓰는 가게점입니다. 상점이다, 본점이다, 지점이다. 자, 어떤 금을 흙입니다. 금은 금댕이입니다. 금댕이 어디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금댕이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이죠. 점. 그래서 점수할 때도 이 점자를 씁니다. 점심할 때도 이 점자를 씁니다. 점심이 마음에 점을 찍는 정도로 가볍게 먹는 것을 점심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나온 용어라고 하네요. 자, 점을 쳤는데 점복자가 있습니다. 하나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겠죠. 거북이, 배딱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로 갈라지는 것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이것을 모은 글자가 이러한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이런 여러 개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것이 점을 치고 나타나는 징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가로 세로 선의 모양, 그걸 보고 이런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해서 징조종입니다. 좋은 징조는 우리가 길조라고 합니다. 자, 점을 치고 이제 거북이 배딱지에 많이 갈라졌습니다. 가로 세로.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서 이렇게 만져봅니다. 어떻게 갈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도둔다라는 뜻의 도둘도가 되겠습니다. 도전한다, 도발한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자, 이렇게 거북이 배딱지에 금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간다는 뜻에 착을 붙입니다. 착받침을. 갈라져서 간다는 것이야. 헤어져서 간다는 것입니다. 도망간다 해서 도망할 도입니다. 자, 이것은 갈라지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자,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세로로 갈라졌어요. 어떤 열매죠? 우리가 복숭아를 보면 복숭아 이렇게 세로로 줄이 하나 있습니다. 갈라진 줄이 있어요. 그 열매, 그것이 복숭아이고 그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또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도입니다. 우리가 백도, 황도 이런 통조림으로도 많이 먹죠. 그리고 하얀 복숭아도 있고 누런 복숭아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발족입니다. 발이
땅에서 갈라져서 떠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발이 땅에서 떠나는 것은 뛰어야 되겠죠. 이렇게 뛴다 할 때 뛸 도가 되겠습니다. 도약한다. 또 도마다. 체조 경기에 보면, 우리 올림픽 같은 데 보면, 체조 경기에 보면 이렇게 쭉 달려가서 이렇게 탁 뛰고 뛰어넘는 걸 그걸 도마라고 합니다. 원래는 말처럼 생긴 것이었거든. 그 뛰는 것이. 지금은 그냥 이런 네모 이렇게 있습니다만 원래는 이것이 말처럼 생겼다 해서 도마입니다. 그 말을 뛰어넘는다. 그렇게 되겠죠. 자, 곧 바로 뒤에 나오는데 귀신 귀자가 있습니다. 부수자이죠. 자, 머리에 뿔이 났는지 뿔도 있고 머리가 큽니다. 다리도 있고 사사사 나만 위한다 해서 그런 것이 이제 귀신입니다. 머리가 큰 존재입니다. 이 머리가 큰 존재의 모양을 좀 변화시켜 나타내는 것이 이러한 모양의 무섭다 할 때 두려워할 외입니다. 외경이라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또 공경합니다. 너무 쉽게 대하지도 못하고 좀 두려운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같이 가진 것을 외경심이라고 합니다. 후생가외는 나중에 태어난 사람, 후배가 되겠죠. 가히 두렵다 해서 아주 재주가 많고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그 후배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두려움을 느낄 때 쓰는 말입니다. 후생가외. 자, 이 글자는 좀 귀신 귀의 위와 비슷한 모양입니다만 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낮다는 뜻의 낮을 비입니다. 얇은 주걱, 우리 밥 주걱 같은 거 있죠? 얇은 주걱을 이렇게 손에 쥐고 있다. 이게 손을 뜻하는데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얇은 주걱을 손에 쥐고 있다. 높은 사람이 아니겠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이게 주걱을 쥐고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낮은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낮다는 뜻의 낮을 비입니다. 그래서 비천하다, 낮고 천하다, 비열하다, 낮고 좀 졸렬하다, 옹졸하다. 그럴 때 비열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낮은 여자 열을 붙이게 되면 신분이 낮은 여자를 가리킵니다. 계집 종입니다. 종비, 노비다, 관비다 할 때 쓰는 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돌을 낮다는 것은 또 얇다는 뜻도 있습니다. 돌을 얇게 깎습니다. 돌을 얇게 깎아서 글을 써서 묘자 앞에 놓습니다. 그것이 비석입니다. 비석비가 되겠습니다. 돌을 얇게 깎았다. 그래서 비석입니다. 비석을 세울 수 없을 때, 급할 때는 나무로 일단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석을 만들어서 세우죠. 그때 나무로 세우는, 비석 대신에 세우는 것을 비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전쟁터에서 전투가 일어나서 자꾸 이제 진격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전사한 전우들은 일단 그곳에 묵고 갑니다. 그러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나무로 이렇게 임시로 표시를 하죠. 그런 것이 비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곡 중에 비목이라고 하는 가곡이 있죠.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하는 그렇게 시작하는 가곡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비목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비목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비자는 발음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석이라고 하죠. 비석이라고 하지 않고 비석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를 세운 비석 대신에 세운 것도 비목이 아니라 비목이라고 해야 되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귀신 귀가 나왔습니다. 큰 머리입니다. 뿔도 달렸네요. 이게 다리가 큽니다. 귀신 귀. 그래서 이것은 좀 크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흙이다. 큰 흙입니다. 흙덩어리를 얘기합니다. 큰 흙. 그래서 금배하는 금덩어리를 얘기하죠. 자, 여기에 마음심을 붙여보죠. 신방변을 붙였습니다. 얼굴이 크게 달아올 정도로 마음이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이다. 얼굴이 크게 달아올 정도로 부끄러운 마음. 그것이 부끄러울 괴입니다. 자괴, 또 괴심, 부끄러운 마음을 얘기하겠죠. 여기에 운자를 적습니다. 이것은 운입니다. 원래 구름을 뜻하는 글자예요. 구름. 하늘에 올라가는 구름. 구름이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는, 뭉게구름이 올라가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구름을 뜻할 때는 여기에 비를 뜻하는 비우자를 넣습니다. 구름이 많이 모이면 비가 오기 때문에 막 그렇겠죠. 그래서 구름운인데 이 원래 구름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넋이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넋혼이라고 합니다. 귀신이 되어서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까? 영혼이다. 상혼이란 말도 가끔 씁니다. 장사상입니다. 장사를 하는 영혼이다. 돈만 밝히는 사람은 우리가 상혼에 빠졌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의미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알릴 신, 납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신이다, 알린다, 말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번개가 이렇게 길게 내리치는 모양을 이렇게 변화가 돼서 결국은 이런 모양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글자는 길게 뻗친다라는 뜻, 그리고 말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린다, 말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납신이라고도 하는데, 납이라는 것은 잔내비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원숭이 얘기죠.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간 해에 태어난 사람이 이제 원숭이띠가 되겠죠. 간지를 뜻할 때는 납신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사람을 붙여보겠습니다. 사람이 길게 뻗친다. 이렇게 웅크렸던 사람이 이렇게 펴니다. 몸을 펴고 하는 것을 우리가 편다는 뜻의 편신입니다. 신축이라는 것은 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펴졌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신축이라고 합니다. 추신, 편지를 쓰고 나중에 추가로 이렇게 또 덧붙이는 걸 추신이라고 하죠. 자, 길게 뻗치는 모양입니다. 길게 뻗치는데 흙이 이렇게 길게 뻗쳐 있습니다. 그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땅곤입니다. 땅곤. 우리가 건곤감리 할 때 쓰는 건은 하늘이고 곤은 땅을 얘기합니다. 건곤. 자, 하늘에서 번개는 누가 이렇게 내려보냅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신을 뜻하는 보일신을 쓰고 이렇게 알릴 신을 쓰면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신적인 존재다. 그래서 귀신신이다. 정신, 신비 할 때 쓰는 이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 노트를 하시면서 한번 읽고 또 뜻을 조금 생각해 가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 적었을 때는 또 일과로 들어가야 되겠죠. 아, 귀찮아. 자꾸 반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곱하기 표를 한 것을 건너뛰고 아직 곱표가 되지 않은 그런 글자를 다시 외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만 봐도 지금 14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제 1과는 지금 벌써 14번째 보고 있는 것이죠. 아마 1과, 2과 이런 것은 다 외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전부 끝나고 나서 나중에 다 알고 나면 반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참고 자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